안양 1번가 지하상가의 관리비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최초 체결한 민자협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존폐 위기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공동기회 지역 소멸을 막아라. 오늘은 고등학교 첫 통합 사례와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제도 등을 전해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가족을 간병하고 있는 이른바 가족돌봄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안양 1번가 지하상가의 관리비와 임대료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의 강득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양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민자협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재협상이나 시가 인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요. 높아진 공실률에 대한 대책과 함께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 앞에 모인 안양 만안구 지역 민주당 정치인과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과 시의원이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해 상인들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안양 만안의 중심 상권인 1번가 쇼핑몰 지하상가 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안양 1번가 쇼핑몰 지하상가의 존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양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어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를 떠안고 있는 건 안양시와 민간 사업자 간에 체결한 과도한 민자협약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번가 지하상가 쇼핑몰은 지난 2004년 안양시와 안양역 쇼핑몰 주식회사 간 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 시작부터 463억이라는 과도한 사업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자 유치 지하상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공간의 중앙 지하상가와 비교가 안 되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부담한 것입니다.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민자협약을 재협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용 부분에 대해 상인들은 안양시의 공공요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자 지하상가라는 허울이 상인들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5가지 요구 사항을 안양시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공정한 민자협약에 대한 재협상과 공용부분 관리비 지원, 지하상가 관리비 공개, 안양시 인수, 상가 공실률 대책과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안양시는 칸사스 투자금융과의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임대료와 관리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안양시는 시민들의 통행로 역할을 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을 분담 지급하라. 안양시 만안구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하상가는 시민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민 공간인 만큼 안양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사가 포함된 교육공무직 노조와 경기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으로 학교급식이 멈추기도 했는데요.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현관 캐노피 위에 천막이 설치된 건 지난달 22일. 경기 교육공무직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고
또 존중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교육의 모순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임금교섭 투쟁을 하고 있고요.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책임질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500명 이상의 공무직 추가 채용과 근무 여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도교육청은 노조의 요구안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조는 지난달 31일 총파업에 이어 지속적인 농성을 벌이며 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부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과 노조는 13일 21회차 실무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만큼 노사 간 갈등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대한노인회 오산시 지회가 6개월째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선출된 신임 노인회장의 자격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비대위를 결성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신임 노인회장은 근거 없는 억측을 늘어놓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노인회 오산 지회장 선거를 규정대로 지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대한노인회 오산시 지회 일부 회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지난해 9월 새로 선출된 신임 노인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들은 노인회 선거 규정에 따르면 지회장 선거에는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며 회원 자격을 유지해온 사람만 출마 자격이 있는데 신임 노인회장 A씨는 출마를 위해 한꺼번에 회비를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마다 회비를 납부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불거진 내용은 지회장 당선자의 2021년 해당 노인의 회비 납부 서류가 조작되는 것과 개정된 선거 규정을 위반하고 한꺼번에 노인 회비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인의 오산지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 대한노인회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다. 비대위는 노인회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보공개 요청, 시민행정감사 청구, 법적 대응 등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노인회 오산지회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서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 신임 노인회장 A씨는 일부 노인들이 근거 없는 억측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지회장을 몰아내려고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간 꾸준히 회비를 납부했고 서류를 조작한 적도 없는데 대체 무슨 증거로 음해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 측에서 불만을 갖고 이러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3년치 회비를 내서 뭐 그랬다 그랬는데 난 그런 적도 없고 그건 누가 그래놓은지 그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래놓은 거지 그 받은 사람도 아니라 그러고 나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배도를 하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양측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자격 미달 후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음해인지 그 결과에 노인회 오산시 지회 4,800여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안양시가 새로운 철도망 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위례 과천선과 서울 서부선, 인천 2호선, 광명 시흥선 등 4개 노선의 안양 연장을 검토하는데요. 내년 9월 철도망 구축에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허브도시 도약을 목표로 안양시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검토하는 노선은 모두 4개 노선입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인 위례 과천선 연장 노선으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비산동까지 약 5km를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노선은 서울 은평구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서울 서부선의 안양 연장입니다. 안양시는 서울대 입구에서 안양종합운동장까지 9km를 연결하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인데 이 노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서울 서부선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인천 2호선 연장입니다. 인천 대공원역에서 비산동까지 22km를 잇는 내용으로 이 노선 또한 김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를 위해 건설하는 광명시흥선의 안양 연장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노선은 LH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신도림에서 광명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안양시는 광명에서부터 비산동까지 8km를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9월까지입니다. 안양시는 이를 토대로 경기도 철도망 기본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시흥시가 집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을 모두 지상으로 이주시키고 일정 소득이 넘지 않는 가정에는 월세도 지원합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흥 지역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반지하 주택이 몰려있는 이곳은 지난해 폭우로 수십여 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흥시가 파악한 반지하 주택은 약 4,000세대. 시흥시는 반지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거주자 모두를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입자가 반지하 주택을 찾을 경우 해당 집이 사고가 있었는지를 부동산업자가 통보해 주기로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에서도 소개할 때 침수 주택을 소개하게 되면은 들어간 사람이 조금 더 따져봐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지하 주택을 좀 축소하려고 노력이 있고요. 시흥시는 집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정 소득이 넘지 않는 가정에 월세를 지원하는데 3인 가구는 최대 17만 500원, 4인 가구는 19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지원금에서 30%를 더 받습니다. 또 정학역 인근에 47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고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주거 취약 가구에 150만 원 상당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합니다. 금년에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종주 여건 조성,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 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흥시의 올해 주거복지 사업 예산은 총 50억 3,800만 원입니다. 시흥시는 동주민센터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자를 찾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존폐 위기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봅니다. 먼저 충북의 경우 학교 통폐합과 재배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통폐합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HCN 임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자리한 보은정보고등학교입니다. 10여 년 전 전교생이 56명이던 이 학교는 당시 고교 통합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이 학교와 보은여고를 통합하려 했지만 동문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겁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당시보다 3배나 더 줄어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충북에서 고등학교 통합을 처음 추진하는 보은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8명뿐인데 2025년까지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6년 충북 생명산업고등학교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던 학부모들도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인근 학교와의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보은 지역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는 뭐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선호하고 중학생들은 또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근데 이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역사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간 통합은 충북 제천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 산업고에 학과를 신설해 제천 디지털 전자고가 산업고로 흡수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으로 학교 경쟁력을 높여 빠져나간 학생들을 유입한다는 겁니다. 신흥지구 도시개발로 학생들이 빠져나간 원도심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개발지구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교육부의 학교 신설 벽은 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의 학교를 개발지구에 신설된 학교로 이전 재배치했습니다. 대신 원도심 학교에는 교육문화복합시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근에 이제 작은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생은 감소하는데 학생 수만 아니 학교 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 간 강제 통합보다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충분한 협의와 걸맞은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앞서 본 지방의 학생 수 감소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접경 지역인 가평구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학생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딜라이브 김정필 기자입니다. 산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통 불편을 해결해주는 학교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정교사와 어깨동무 학습 도우미가 수업을 함께합니다. 학생들이 10명 남짓이라 맞춤형 지도가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도우미 선생님이랑 또 정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우미는 가평교육지원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만든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술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댄스와 연극 발표를 위한 축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평교육은 물, 별, 숲, 생태 환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가평에 인구가 적고 산계에 있는데요. 생태 환경 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육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면서 학령기 아동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7만 명이 넘었던 가평군 인구는 2018년 6만 4천 명이 무너졌고 지금은 6만 3천 명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초등학생은 5년 동안 276명이 줄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10개 학교가 폐교를 했고 현재 분교 3개를 포함해 16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가평군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 가평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고요. 지방 소멸 기금을 통해서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데요. 가평군 부서 16개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5개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는 출생률을 높여 인구를 늘리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인구 감소는 멈출 줄 모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지금부터는 학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폐교 위기에 내몰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신도심은 과밀로 고민이 크기도 하죠. 학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작아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매한 가지 문제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부산 기장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나타난 성과로 올해는 더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LG 헬로비전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두 곳의 초등학교. 차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학생 수는 딴판입니다. 한 곳은 전교생이 1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한 곳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신도시와 어촌마을이 함께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인접한 학교지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밀학교는 학생 수를 분산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정관 신도시와 일광 신도시 지역에 큰 학교 8곳과 작은 학교 6곳이 지정됐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작은 학교 학생이 큰 학교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는 42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작은 학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일광 지역 초등학교 과대 과밀 해소,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작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체험학습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분야 등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이런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소 이전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마켓데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같이 4, 5, 6학년이 간다든지 같이 돕고 배려하고 하면서 정말 작은 사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지역 학생 97%, 학부모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인천의 한 섬마을에서는 학령 위기를 극복한 좋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내몰렸던 고등학교가 학생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창단한 야구부 덕분입니다. 올해 야구부 졸업생 중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할 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섬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섬마을 학교를 BTV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내륙에서 배로 1시간 50여 분, 옹진군의 작은 어촌마을 덕적도입니다. 바닷가 앞 학교에선 학생들의 현장 수업이 한창입니다. 몇 년 전까지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였던 덕적고등학교. 하지만 지금은 교실을 가득 채울 만큼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린 건 바로 야구부. 지역 주민들은 학생을 늘릴 방안으로 야구부 신설을 생각했고 직접 행동에 옮겼습니다. 애들이 이게 함성도 지르고 전체 주민 이 동네 주민만 해도 되게 좋아하시죠. 야구부 버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존속이 돼야지. 어디고 학교가 없으면은 그 도시는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덕적고 야구부는 모두 29명. 덕분에 학교 전교생 수도 2년 전 14명에서 3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섬이라는 게 뭐 도시와는 달리 좀 PC방, 노래방 아무것도 없이 오직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남은 고교 야구 생활 집중해서 운동만 할 수 있는 데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 운동부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각 선수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시합을 많이 뛸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덕적고는 지난해 출전한 고교 야구 전국대회에서 창단 1년 만에 16강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졸업한 9명 가운데 7명이 대학 야구부에 진학했습니다. 야구 가고 싶어서 이 어려운 선택이 여기 큰 결심 아니면 덕적고등학교 못 들어와요. 이 팀 분위기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뭉쳐야 어떤 원팀이 될 수가 있고 또 원팀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그런 분위기에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야구부 창단 이후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된 섬마을. 폐교 위기를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가족간병 청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케어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홀로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말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가족 돌봄 청소년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사회복지재단이 석 달여의 노력 끝에 최근 작은 책자를 한 권 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담은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간병인이 된 사연과 함께 여러 힘겨운 상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른도 힘든 간병일이지만 더 큰 어려움은 당장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입원해 계시면 그 친구는 옆에 침대에서 같이 자고 사실 그 일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학교에서도 다 인정해 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나이에 생업과 간병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가정사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주변 친구들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 게 어려워라고 말했을 때 주변 친구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게 되니까 또 그 친구들은 그런 눈치가 보여서 또 가서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고. 실제 가족 간병 청년 영캐리어에 대한 실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70% 이상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고 절반 이상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기본적인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장애나 질병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8세 미만의 청년으로 개념만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돌봄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어른은 지원하지만 같은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회 인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은 받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받는데 아이가 그 부모님을 돌보거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본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 돌봄 청년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단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자형 의원은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과 상황에 맞는 지원 방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경기도민이 가장 또 많은데 1,400만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태조사조차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문제의식을 느껴서 우선적으로는 발굴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는 이달 임시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조례안은 만 3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4일 만세운동으로 2일간의 해방을 맞은 지역 바로 안성인데요. 농민이 주축이 된 당시 실력 항쟁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남상훈 선생이 4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추서된 건국훈장 애족장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성시가 남 선생의 후손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3.1운동 전국 3대 실력 항쟁지 중 한 곳인 안성. 일제가 침탈한 주요 시설물을 점거해 2일간의 해방을 맞은 지역입니다. 1919년 4월 1일 안성 양성면과 원곡면 주민 1000여 명은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일제가 침탈한 주재소와 우편소, 면사무소를 돌며 집기와 서류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일로 안성 지역 신민 통치 기관이 완전히 파괴돼 2일간의 해방을 맞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남상훈 선생.
안성시와 경기동부 보훈지청은 4월 이달에 안성 독립운동가로 남상훈 선생을 선정했습니다. 남 선생은 당시 농민으로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1921년 징역 2년형을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남상훈 선생에 대한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생연도가 1885년 4월 26일이라는 기록뿐, 수형 사진도 언제 작고했는지도 미상입니다. 지난 2011년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지만 지금까지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은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미전수라는 게 아직 전달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그 독립운동가분들의 후손을 찾아서 전달되지 못한 훈장을 전수해드리고 또 그에 마땅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농민이 주축이 돼 참가했던 만세운동으로 당시 순국한 선열과 애국지사는 328명. 하지만 이 중 60명 정도는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약 60여 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후손으로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기념관이나 국가보훈처로 연락을 주시면. 안성시는 안성 3.1운동 기념관 홈페이지 인물자료관에서 독립운동가를 살펴보고 자손이라고 판단되면 국가보훈처 등에 꼭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걷고 싶은 길이 참 많습니다. 테마가 있고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곳. 첫 번째 순서로 세월호 참사 이후 9번째 봄을 맞은 안산으로 갑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4.16 기억과 약속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16 기억과 약속의 길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맞은편에 있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시작합니다.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로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의 마지막 모습이 남겨진 곳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직전 설렘으로 가득했던 모습과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공존하는 기억의 공간입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여행으로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표현을 많이 해주는 그런 학생으로 자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단원고등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볼 수는 없지만 단원고까지 가는 길은 고즈넉한 꽃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단원고 정문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면 노란 고래 한 마리가 단원고 교정을 향해 서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등에 지고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별이 된 단원고 학생들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되살아나기를 기원하는 조형물입니다. 힘든 것을 잊고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노란 고래의 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원고등학교 담장에는 고잔동 주민들과 단원고 학생들의 일상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마을길, 학생들에게는 등굣길이었던 이 길은 소중한 생명길로 이름 붙였습니다. 단원고 옆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 정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슬픔에 젖은 마을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던 겁니다. 단원고등학교에서 화정천을 건너 화랑유원지 둘레길을 걷다 보면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다다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상징적인 곳입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으고 생명과 안전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태어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 것이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시설도 만들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해요. 이 안산이 아픈 도시가 아닌 또 안전을 지키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빨리 와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추모도 하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은 안산시 고잔동 일대.
4.16 기억과 약속의 길을 걷다 보면 생명과 안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올해 유난히 따뜻한 날씨로 봄꽃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핀 꽃들은 빨리 질 수밖에 없죠. 이는 벌들과 나비 등 이 꽃들을 양분으로 삼는 곤충들의 먹이도 빨리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벌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피해를 누구보다 고스란히 입고 있을 양봉업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양봉 비수기인 지금 양봉 농가는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 개체수를 늘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벌들을 키우느냐에 따라 그해 꿀 생산량과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양봉 농가에 들어서니까 이렇게 벌통 주변으로 활동을 시작한 벌들이 보입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비상 능력이 좀 떨어지고 5도 이하로까지 떨어지면 완전히 활동을 멈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벌들이 굉장히 잘 날아다니고 있는 편이에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벌들을 우리는 외엽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엽봉들을 쉽게 말하면 일벌입니다. 이 일벌은 갓 태어난 후 한 15일 정도 있다가 정찰 활동을 시작하는데 밖에 어디 좋은 꽃이 있는지 그 역할, 이 활동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거를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양봉업자 사장님을 만나 뵙고 꿀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들이 엄청 많네요. 요거 이제 벌이 네. 새끼를 여기다 기르려고 지금 요거 이제 벌집입니다. 네. 이 속에가 새끼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요거 21일이면 이게 출방을 해요. 나와요. 네. 나오는 지금 새끼를 여기다가 산란해 놓은 겁니다. 그럼 얘들 다 그 아래에서 똑같이 깨낸 애들이겠네요, 일벌레들이. 그렇죠. 일벌들이. 깨나면 이것이 전부 다 벌이죠, 벌. 네. 이렇게 깨어난 벌들의 3분의 1은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3분의 2는 여기에서 이 먹이를 먹으면서 육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어딘가에는 지금 여왕벌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들의 종류에도 일벌과 숫벌 그리고 여왕벌이 있는데 그중에 여왕벌은 크기가 조금 크다고 합니다. 예, 크게 큽니다. 지금 좀 크고 아직은 이제 숫벌이 아직 그 산란기가 안 돼가지고 숫벌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한 판에 벌들이 지금 몇 마리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한 2,500마리, 3,000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벌들이 많으니까 이 벌들 좀 이렇게 뿌려서 쫓고 싹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식량을 옮겨주면 요거. 이건 엎어놔야 되나요? 엎어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애들이 먹는 건가요? 네. 다 먹어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덮개를 비늘이 온도하고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주고. 벌이 워낙 예민한 동물이라서 그런 거죠? 동물은 아니고 곤충. 그 곤충이죠, 그죠? 잘 맞게 누르시면 돼요. 잘 됐습니다. 한국양봉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겨울 전국 154만여 벌통 가운데 꿀벌이 폐사하거나 사라진 벌통 수는 88만여 개로 약 6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꿀벌 피해 원인으로 농림식품부는 찐득이 혹은 뒤늦은 방제 작업 중 약재를 너무 쓴 탓이라 분석하면서 기후변화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양봉업자들은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벌들의 개체수가 좀 많이 주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시름도 깊으실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 그다음 기후변화에다가 두 번째는 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진 벌이 많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빈 벌통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쌓여 있고 또 여기도 보면은 벌이 나가가지고 빈 벌통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네요. 군데군데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빈 통이 있구나. 빈 통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양봉업을 지금 계속 해오시면서 많이 그만둔 곳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회장님은 계속 이어나가실 텐데 앞으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앞으로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벌을 육성하는 그 네. 농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 미비해가지고 네. 보상한 게, 그 다음에 벌을 기른 사람의 농가처럼 직불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농가에도 그런 직불제를 실시해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30여 개였던 의왕 양봉 농가는 이제 24곳으로 줄었습니다. 급격한 꿀벌수 감소로 농가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건데요. 나문이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의왕에서 수집한 꽃가루와 꽃꿀로 만들어진 의왕꿀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꿀벌과의 동거동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벌들이 사라지면 인간은 고작 4년 더 생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벌들이 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인데요. 귀로만 듣고 말로만 했던 이 벌들의 실종 문제, 실제로 보니 다르게만 느껴집니다. 매년 반복되는 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한다의 권예솔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빠르게 킥! 안전한 전동 킥보드 타기. 킥보드를 타기 전에는 무조건 이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해줘야 돼요. 헬멧을 착용하기 전에 안쪽에 있는 이 충격 흡수제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헬멧 겉면이 금이 가거나 파손된 부위가 있는지, 또 버클이 제자리에 안전하게 튼튼하게 걸려 있는지 눈으로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이 헬멧은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헬멧 뒤쪽을 보면 내 머리 크기에 맞게 버클로 조절하는 부위가 있어요. 헬멧이 너무 크면 눈을 가려서 사고가 나겠죠? 뒤쪽에 버클을 조여서 내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해 주시고, 턱에 있는 조임끈도 내 머리 크기에 맞게 잘 조절해 주세요. 조임끈을 너무 넉넉하게 조이면 타다가 뒤로 넘어가 이렇게 목이 졸리겠죠? 안전하게 헬멧 착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킥보드를 눈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킥보드가 휜 곳이 있는지, 금이 가거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 특히 충전 배터리 부분이 파손된 곳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앞에 있는 타이어는 공기압이 충분한지도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눈으로 킥보드 점검을 마쳤으면 자, 이제 내 손으로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레버, 속도 조절 장치, 브레이크, 가속 장치 등이 고장난 곳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리 쪽에 있는 수동으로 브레이크도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킥보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달리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2명 이상 타는 거 금지! 시속 25km 이상 달리는 거 금지! 이렇게 안전한 킥보드 타는 방법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조작 방법이 쉽고 이동성이 좋아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안전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전동 킥보드 규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 또는 1종,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퀵보드를 운전 시에는 보호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다녀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도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횡단보도에서는 꼭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도 일반 운전면허 취소와 똑같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칙금 10만 원도 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킥보드의 충전 부분인데요. 요즘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화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충전기가 과열되어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충전이 완료되면 콘센트를 뽑아 과충전을 방지해 주시고요. 가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문이 막히기 때문에 현관 쪽에서 충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제작한 킥보드 안전수칙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